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13일 수요일 역사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교과서 30페이지에 있는 근대 문물의 수용과 사회 변화 내용입니다. 자, 모두 교과서를 다 펴시고요. 손에는 필기도구를 들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에는 교과서에 밑줄을 치면서 같이 수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교과서 30페이지를 폈죠. 자, 먼저 근대 문물의 수용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선 말기부터 시작해서 근대 문물, 서양에서부터 들어오는 근대 문물들이 조선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근대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 가장 먼저 통신과 교통수단이 발달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교통수단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이제 철도가 개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서양에서부터 이제 철도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철도가 개통이 되게 되었고요. 자, 우리나라의 최초로 개통된 철도는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철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훨씬 더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물자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조선 사회가 발달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하였지만 사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에서 이렇게 철도를 만들었던 것은 자신들이 우리 조선 땅에 침략을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사실은 더 강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한계점이 있고요. 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금의 서울인 한성에 전기회사가 설립이 되었어요. 이제는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전기로 운영하는 자동차는 아니고 이제 기차 비슷하게 생긴 모양의 이제 전차라는 게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전차가 더 이상 우리나라에는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외국에 여행을 가게 되는 기회가 생긴다면 아직도 외국에는 전차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외여행을 가면 전차를 구경하게 되는 기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철도라든지 전차라든지 이런 근대식 교통수단이 발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통신수단도 발달하게 되어서 전화라든지 또 우편이라든지 전보라든지 이런 새로운 근대적인 서양식 통신수단들도 개통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이러면서 조선 말기 구한 말부터 대한제국 시절에는 이런 서양식 근대 문물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면서 사회가 급격하게 급변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이 구한말에 굉장히 많은 그 서양인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종교인 크리스트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조선에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자신들의 종교인 크리스트교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서양에 있는 여러 가지 근대 문물들을 가지고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식,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의료시설을 만든 것도 바로 이제 선교사들이 했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강회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서양식 근대 의료 시스템을 도입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건축 양식에 있어서도 서양식의 건축 양식이 들어와서 이때부터 건축이 서양식으로 지어지는 건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 양식에 있어서도 서양식 문화가 자연스럽게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양식으로 머리를 짧게 자르고 또 서양식 양복을 입고 서양식 의복을 입고 또한 커피라든지 케이크라든지 이런 서양식 음식이 이제는 많이 유입이 되면서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교과서 33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근대 문물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서양식 근대 문화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였는데요. 자, 먼저 교육 분야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근대식 학교들이 설립이 되면서 근대식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사립학교, 근대 사립학교는 바로 원산학사라고 하는 학교였습니다. 자, 이 사립이라는 말은
개인이 세운 학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자신의 사비로 학교를 세웠던 최초의 학교가 바로 원산학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원산학사에서는 근대식의 학문을 가르치고 또한 무술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근대학교, 공립이라는 말은 국가에서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세운 학교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근대학교는 유경공원입니다. 근데 이 유경공원은 주로 상류층의 자제들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이기 때문에 미국인의 교사를 초빙해서 선생님으로 초빙을 해와서 뭐 외국어를 가르치는 등 이런 상류층 자제들을 위한 교육을 했던 학교였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서양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크리스트교를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서양의 많은 근대 문물들을 많이 가지고 들어왔다고 했었죠. 그래서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들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배제학당이라든지 이화학당이라든지 등등등 해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많은 학교들 중에서는 이 당시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족 지도자들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 소학교, 지금으로 치면은 초등학교에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소학교들을 많이 설립을 해서 근대적인 교육을 많이 시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자, 또한 이제 이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대부분의 이제 평민들, 농민들은 교육 수준이 낮고 무지몽매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계몽시키기 위해서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제 했던 문화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신문을 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읽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었는데요. 자, 우리나라가 개항한 후에 최초로 간행되기 시작한 신문은 바로 한성순보였습니다. 이 순보라는 말은 이 순자가 열순자잖아요. 그래서 열흘에 한 번 발행되는 신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성순보 개항 이후에 최초로 간행된 신문이었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예전에 그 독립협회 내용 배울 때 아마 독립신문 나왔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독립협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그 독립협회에서 했었던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독립신문을 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신문은 우리 최초의 민간에서 발행한 민간신문이기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순우리말, 순한글로 만들어진 판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문으로 만들어진 영문판이 있었고요.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 외에도 황성신문이라든지 제국신문이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의 자주정신을 일깨워주는데 기여했던 많은 신문들이 있었고요. 일단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입니다. 자, 이 신문은 이 발행인으로서 영국인 베델이라는 이 사람을 발행인으로 내세웠어요. 자,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자, 우리 이 시대는 아무래도 일본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던 시절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미리 신문을 발행하기 전에 사전 검열이라는 걸 거쳤어야 됐어요. 그래서 혹시나 거기에 일본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그거를 미리 검열을 한 다음에 출간을 하도록 했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 대한매일신보는 영국인 베델이라는 사람이 발행인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영국이 굉장히 힘이 센 강대국 중에 하나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영국인은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인이 발행하는 신문이라고 해서 검열을 받지 않고 출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매일신보에는 일본을 강렬하게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민족 정신을 고취하고 자주 정신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그
자주성을 일깨워줄 수 있는 국학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은 지식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학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의 언어인 국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역사. 이렇게 두 가지를 연구하는 게 바로 국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국어를 연구했었던 많은 지식인들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주시경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이 주시경 선생님께서는 우리의 국어를 열심히 연구하시고 또 한글을 보급하는 일에 앞장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문학이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다졌던 우리 민족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역사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지식인 한 분이 이제 신채호 선생님이십니다. 자, 이분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연구하였고요. 또한 우리나라가 어떤 국가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헤쳐나가서 위기를 극복했던 위인들, 뭐 을지문덕 장군이라든지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이런 위인들 있죠. 그런 위인들에 대한 전기를 써서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가지고 민족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제 35페이지에 있는 학습 내용 확인하기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성순보 하면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여기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개항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간행되었던 신문 한성순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신문 하면 어디로 연결돼야 될까요? 그렇죠. 순 한글로 간행이 되었다라는 거. 순 한글판.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사실 한문을 좀 더 많이 쓰던 시절이었는데 또 한문과 한글을 섞어서 쓰는 경우가 흔했었는데, 자, 이 독립신문은 순 한글판으로 발행을 하였고 또 영문판으로 발행을 하였고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황성신문은 이때 당시에 유림층이라고 하면은, 유림이라는 거는 이제 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즉, 그 사회의 지식인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인 계층의 사람들 유림층을 대상으로 해서 일본에 항거하는 그런 논설을 많이 실었던 그런 신문이었습니다. 자, 해당하는 인물을 한번 써볼까요? 자, 독사신문을 써서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자,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의 민족의 역사를 연구하셨던 신채호 선생님이십니다. 자, 신채호 선생님이 쓰셨던 많은 책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독사신론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호는 한인생이며 국어 연구에 헌신하셨다. 자, 누구실까요? 맞습니다. 바로 주시경 선생님이십니다. 주시경 선생님, 우리나라의 국어를 연구하시고 또 한글을 대중들에게 많이 전파하시는 역할을 하셨던 주시경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다. 아까 기억하라 그랬죠? 뭐였죠? 네, 맞습니다. 강혜원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서울과 인천 사이에 처음으로 개통된 철도라고 하면 서울 경자에 인천 인자를 써서 경인선. 자, 그 다음에 영국인 베데를 발행인으로 내세워서 강력한 한일 논조를 폈다. 대한매일신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과서 36페이지로 오셔서요. 국권 수호 운동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는 조금씩 우리의 국권을 일본에게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강화도 1876년 강화도 조약을 맺은 그 이래로 꾸준히 일본에서는 야금야금 조선의 그 국권을 조금씩 침탈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안타까운 국권 침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에 항거하면서 우리나라 민족이 어떻게 일제에 항거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의 국권 침탈, 먼저 1904년은 그동안 힘을 많이 키운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러일 전쟁이에요. 자, 이때 당시에는 러시아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강력한 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일본이 또 굉장히 군사력을 많이 키우고 힘을 길러서 러시아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지요. 자, 이러면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 한일 의정서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일 의정서의 내용은 뭐냐? 우리나라 조선 땅, 대한제국 땅에 군사상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일본이 군사상 필요로 하는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자, 이런 내용을 강요하면서 대한제국의 국권을 침탈합니다. 또한 점점점 이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점점 유리해지는 상황이 처해지자 제1차 한일협약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간에 맺어지는 첫 번째 협약. 그래서 이 내용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냐? 자, 우리나라의 대한제국의 재정, 돈 문제, 그 다음에 외교 문제, 다른 나라와 외교 문제 이런 거를 일본에서 추천하는 고문이 우리나라로 파견이 돼서 우리나라의 외교 문제와 재정 문제를 간섭하게 되는 바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외교권도 사실상 일본에게 이제 박탈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재정도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 러일 전쟁이 한참 일어나고 있는 도중에 자, 우리나라하고 이제 일본하고 러시아 사이에 자, 우리나라가 있죠. 지리적인 위치상.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독도는 우리나라 그 동해바다 한가운데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독도의 위치가 일본하고 러시아의 딱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겠죠. 그러니까 이 일본이 우리나라의 독도를 탐냅니다. 그러면서 강제로 일본의 스마네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 독도를 편입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을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빼앗아 버린 거죠. 자, 그래서 독도를 일방적으로 빼앗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간도라는 지역은 어디냐 하면 이제 우리나라 북한에서 바로 위에 압록강 건너면 바로 있는 지역 있죠. 그 지역이 이제 간도 지방인데 그 지방은 원래 우리 조선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일본에서 우리나라 아까 전에 그 제1차 한일 협약을 맺으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도 박탈을 가져가 버렸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랑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들 마음대로 청나라와 간도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간도 지방을 청나라한테 넘겨줘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이런 국경이 만들어지게 된 것도 이때 간도 협약의 영향이 컸던 거죠. 자, 교과서 38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러일 전쟁을 치렀는데 결국 승리는 일본이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강대국이었던 러시아도 이제 무릎 꿇린 일본은 더 이제 기세등등해졌겠죠. 그래서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우리나라의 제2차 한일협약을 강요하게 되는데요. 자, 이 한일협약은 1905년도에 을사년에 이루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을사조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이 조약이라는 거는 두 나라 간의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을사조약은 우리 대한제국에서는 고종 황제가 끝까지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조약을 맺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강제적으로 막 위협을 하면서 막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체결되었다라고 해서 일사늑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고종 황제를 비롯해서 이제 고종 황제는 이제 끝까지 이 한일 협약을 맺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한일 협약을 맺어버리면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완전히 일본에게 귀속이 되어서 식민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저항하려고 하였지만 그 우리나라에 5명의 그 친일파 대신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을사오적이라고 불립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미 대한제국은 망한 나라니까 그냥 일본에 편입되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나라를
팔아먹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을사오적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완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비롯해서 5명의 대신들이 고종 황제가 서명을 하지도 않은 그 을사조약 계약서에다가 그냥 계약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 대한제국을 일본에다가 사실상 넘겨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조선 땅에다가 이 일본 통감부를 설치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조선 땅을 자신들이 다스리기 위한 그런 조선 통감부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대한제국은 모든 외교권도 이제 일본에게 박탈당하게 되고요. 모든 내정에 일본이 간섭을 하게 됩니다. 자, 이에 고종 황제는 이 을사조약은 사실상 무효이다. 우리는 이거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일본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억지로 맺어진 조약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효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 이때 당시 1907년도에 네덜란드의 헤이그라는 곳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헤이그에 특사들을 파견을 시켰어요. 고종 황제가. 그래서 우리 대한제국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헤이그 특사도 일본의 방해로 실패하고 말아요.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일본에서 고종 황제를 가만히 두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헤이그 특사 사건을 구실로 해서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를 대신해서 순종이 왕위를 물려받게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조선에 있던 군대를 강제적으로 해산시켜버립니다.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켜버리자 이제 군인이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항일 의병 활동을 하는데 참가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마침내 1910년도에 한일 병합 조약이 맺어지게 되고요. 이로써 우리 대한제국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처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910년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는 1945년까지 36년 동안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1910년부터입니다. 그래서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권을 침탈했고 결국 식민지로 삼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백성들은 이에 불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저항하는 그런 의병 항쟁들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을미사변 기억하고 있죠. 을미사변이 일어났었던 것이 1895년도에 그 일본에서 경복궁에 쳐들어와서 명성황후를 시해했던 사건 기억하고 있죠. 그게 이제 을미사변이었죠. 그리고 이제 을미개혁 때 단발령 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머리를 짧게 자르게 하는 그런 강제적으로 머리를 짧게 자르는 단발령을 시행했었죠.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났었던 것이 의병 활동이었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을사늑약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발을 하면서 일어난 의병 활동이 바로 이제 을사의병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많은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의병들이 일어났었는데요. 자, 이 의병들 각 지역마다 이제 의병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무리들 중에서도 대장이 있겠죠. 그 무리를 이끄는 대장을 의병장이라고 불렀는데요. 자, 이 의병장에는 양반 출신인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완전히 평민 출신이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신돌섭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의병장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평민 출신이었지만 굉장히 전술가로도 능하고 굉장히 용맹스럽고 또 굉장히 리더십이 강한 그런 훌륭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태백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일본군들을 격퇴했었던 그런 큰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자, 또한, 자, 이제 1907년도에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정민현 고종이 일본에 의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퇴위를 당했다 그랬죠. 뿐만 아니라 이제 군대도 강제적으로 일본에 의해서 해산이 되었다라고 했었죠. 자, 이에 반발하면서 일어났던 이제 정민연의 의병 활동이 정미의병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의병들은 이제 군대를 해산시켰다 보니까 이제 그 전직 군인이었던 사람들이 많이 의병 활동에 많이 참가를 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군사훈련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사훈련도 받았던 사람들이고 또 그런 무기들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의병 부대는 예전보다 훨씬 더 전투력이 더 강화되었겠죠. 그래서 훨씬 더 전투력도 강해지고 조직화되는 그런 의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양반 계층에서부터 평민 출신까지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의병 활동에 많이 참가하였습니다. 자, 또한 아까 전에 그 을사오적 기억나죠? 그 을사조약에 그 체결시켰었던 그 나라를 팔아먹었었던 그 이완용을 비롯해서 5명의 이제 그 을사오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을사오적을 암살하려고 하는 암살단도 활동을 하게 되고요. 또한 이제 안중근 의사,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시죠. 이 안중근 의사께서는 만주의 하얼빈이라는 곳에서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빼앗긴 우리 나라의 국권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자, 교과서 41페이지에 보면은요. 자, 애국 계몽 운동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애국이라는 말은 우리 말 그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몽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많은 백성들은 아직 그렇게 교육 수준이 높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직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없는 그런 무지몽매한 백성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 지식인 계층들은 이러한 우리의 백성들을 깨우쳐야 된다. 마치 우리가 지금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이 그렇게 무지한 상태에 있지만 이 무지함을 깨우쳐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으킨 운동이 바로 애국 계몽 운동이었습니다. 자, 이 애국 계몽 운동의 대표적인 단체는 바로 이제 신민회라는 단체였습니다. 자, 이 신민회는 도산 안창호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결성된 비밀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민회에서는 많은 애국 계몽 운동을 펼쳤는데요. 자, 민족 교육에도 힘을 썼고요. 여러 가지 학교들을 세우면서 이제 많은 백성들에게 교육 활동을 시키는 민족 교육에도 힘을 썼고요. 또한 우리의 자본으로 만들어진 회사들, 민족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또한 우리나라는 일본에 많은 빚을 지고 있었어요. 자, 이런 나라가 지고 있는 빚을 국채라고 합니다. 나라가 지고 있는 빚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일본에게 속박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많은 지식인들이 우리가 열심히 우리 백성들이 같이 돈을 조금씩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일본에게 지고 있는 이 국가의 빚을 우리가 갚아주자.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일본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일으킨 운동이 바로 국채보상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담배를 끊어요. 금연을 해서 그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가지고 있는 귀금속 반지라든지 비녀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다 빼서 이제 팝니다. 그렇게 조금씩 모은 성금을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일본의 빚을 갚으려고 하였습니다. 자, 하지만 결국 이 국제보상운동은 성공적이지 못하고 일본의 탄압에 의해서 중간에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중단되었다라고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만큼 우리 백성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국가의 위기를 같이 이겨내려고 했었던 그런 범국민적인 민족운동이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근대 사회의 변화와 그 다음에 우리 국권 수호 운동까지 진도가 모두 나갔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